저희들이 취재한 단독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진걸 소장이 잠깐 이야기했죠. 수사심의위원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며칠 전에 열었습니다. 이게 약속 대련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약속 대련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끝까지 대통령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직접 불러서 크게 질타를 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진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전 사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수사는 처음부터 지금 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품백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압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사들이 오히려 폰을 상납하면서 지금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수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원석 총장이 집에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 카드 자체는 이제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매우 좀 미약한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통해 가지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뭐 감찰을 하든 아니면 재조사를 지시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원래는 맞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수사심의를 통해서 이원석 총장이 뭔가 한 번 더 반전의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여지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크게 질타했다라는 오늘 이 스픽스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도 자기 뜻대로 다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그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사심의 결론을 놓고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계속 더 이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6일입니다. 9월 첫째 주에 수사심의위가 소집되고 하루 만에 이제 모든 걸 끝낸다고 하는데, 오늘 MBC 보도를 보니까 이 수사심의위에 추첨하는 방식 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제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김성환 평론가 보고 있는 걸로 보면, 만약 하나 여기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이 권고사항이지만 검찰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결과 나오면 그렇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안 봐도 뻔한 상황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라볼 때는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가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심우정 새로운 검찰총장, 뭐 지금 후보자 신분이지만 검찰총장 되는데 부담을 주는 거는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결국은 공을 던져놓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임기 중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했으니까. 그런데 소집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바라던 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기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사팀에서 다시 그걸 받아서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이걸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이 없는 공백기나 다름없는 시기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하더라도 이원석 총장이 퇴임하고 난 그 시점 사이에 일정하게 권력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검찰총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팀이 그걸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약에 된다면 심우정 총장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놓고 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원석 총장은 비겁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는 그것도 역시 자기가 지휘권 회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지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분명히 지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말이 돼서야 지휘하는 모양새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당당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은 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수사심의위 무용론도 있었는데 어쨌든 심의위를 개최하자고 최재형 목사, 김준혁 의원 그리고 안진걸 소장 이렇게 나가서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청에 가서. 예, 저희가 그러면 이런 내용을 기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먼저는 서울의 소리가 고발인 자격으로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했거든요. 1차로. 근데 고발인은 법에 보니까 수사심의 자격이 없어요. 고소인이라고 피의자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인 최재형 목사님이자 고소 자격자이잖아요. 당사자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최재형이니까 최재형 목사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2차로 수사심의 소위 요청한 거예요. 물론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놓고 면죄부 되면 더 골치 아프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저희는 해봐야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기각하면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더니 생각 외로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 최고 최악 최대 책임자인데 검경이 원래 기소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윤석열 한동훈이 짓밟아가지고 기소를 못하고 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원석이 전격적으로 소집했고 기소 의견이 나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청장 유력 후보자인데 지금 날아갔거든요. 저희는 그걸 한번 기대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최근 행태를 봤을 때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금요일 냈는데 토요일 날 바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제 직권상정 소식이 올려왔는데 입장문이 약간 애매합니다. 검찰이 잘했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쇼를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입장문을 자세히 보니까 알선수재법과 변호사법까지 다 검토해야 된다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느낌이 지금 이창수 윤석열 기금의 앞잡이 서울중앙지검팀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같은 건 아예 제외하고 청탁금지법만 해서 형식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원석이 그걸 지적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강득구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정우 의원님 네 분이나 모시고 뭘 지적했냐면 일각에서는 면죄부 쇼라고 지적을 한다. 이원석 씨 정말 그렇게 할 거냐. 강하게 질타하면서 한편으로 근데 변호사법과 알선수재법을 적시행고 봤을 때 청탁금지법만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로 보인다. 그러니 강원일 수사심의원장은 이분 옛날에 좀 그래도 존경받는 헌법재판관이었잖아요. 진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수사심의에서 김강호같이 기소견 내라. 이걸 강력히 촉구하고 왔는데 오늘 정기환 대표님 취재 내용을 보면 이원석이 자기를 임명한 윤석열한테 정면으로 거여가는 수사 증인은 참아 못하고 수사심의위원회 강원일 팀의 변호사법 알선수재법까지 검토를 하고 의견을 우회적으로 낸 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면 반발이 아니라 어깃장을 놓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9월 6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눈 똑바로 뜨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김주현 민정수석의 마음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 나와서 하는 답변을 보면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의 법이 청탁금지법밖에 없습니까? 아니 어떤 피의자가 오면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법만 검토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선수재라고 하는 특가법에 나온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법도 별개의 법이고요. 또 거기다가 일반 형법에 뇌물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열어놓고 범죄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라는 것이고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 이걸 지금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특가법 15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라는 게 있는데요. 범죄 수사에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 같은 사람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 수사 안 하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는데 알선수재 범죄가 요 특가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수 검사장 같은 경우 그리고 수사팀에 대해서는 전 나중에 특검이 도입이 되면 이 특수직무유기까지도 전 적용을 해서 수사팀들도 전 처벌을 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과는 저는 무관하게 반드시 도입이 돼서 이 범죄를 털어주려고 했던 그 권력의 부역자들까지 저는 다 처벌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 이건 정보니까요. 오늘 최재형 목사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국회에서 기자들 많이 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신념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 김건희의 변호인이라는 이가 나와가지고 계속 자 샤넬랑스 어디 갔냐고 기자들 물어보니까 물라인이 나가고 떠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훼손되고 버렸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건 사실 믿기 어려운 거짓말을 했잖아요. 두 번째, 그럼 디올백이 진품 맞느냐고 계속 권익위도 시도했고 기자들도 시도했고 야당도 시도했잖아요.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최재형 목사님 놀라운 지금 증언이 그것을 현금 누군가한테 선물로 준 다음에 김건희가 현금화해서 이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걸 사서 검찰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그래서 그건 최재형 목사님한테 내부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나를 불러라. 내가 지금 진품인 걸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 바로 대질해서 바로 이게 진품이 아닌지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야당이 이건 꼭 짚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네. 보여달라. 근데 지금 검찰이 그걸 증거를 훼손하려고 그걸 범죄에 악용된 물품으로 분류를 해서 처음에는 국가기록물이니까 절대 반납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팔아서 국고에 기소시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증거를 훼손하는 게 되잖아요. 범죄 증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야당 또 우리 여러 진보진영 활동가들도 잘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수사심의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기소 의견이 나오려면은 얘기를 하자면 복권에 당첨되길 기대하는 거하고 네, 비슷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심의원을 뽑는 게 복권기가 같은 걸 뽑는 거거든요. 로또 복권 뽑는 것처럼 추첨하는 것처럼 강일원 지금 전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공이 쫙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뽑으면 무작위로 지금 뽑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본 논리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 설명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럼 거기에 또 법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법리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안 된다라고 수사심의원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소 의견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은 수사심의원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검찰은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그럼 검찰은 아마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특검 가자는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더라도, 어떤 길로 가더라도 검찰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민정수석을 불러놓고 질타를 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선택이 되더라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게 없고 그냥 덮어쓰기로 했으면 끝내고 말 일이지 왜 이것이 수사심의위로 가느냐라는 질타였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어깃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확실히 낫다, 이런 거고요. 가야 할 길이 뭡니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요. 어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작고하고 안 계신데요. 이분들의 국적이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가 그때 살았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인이다 라고 어제 하면서 일파만파가 아니죠. 이런 매국적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들이 잠시 후 공개하기로 하고요. 어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김문수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지금들 부정을 기부수한테 해요? 있습니까? 가만 있어. 의사진행 발언. 나 지금 기부수한테 있어. 아니 왜 부정한다 그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과 3.19, 4.19, 3.1 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절대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지를 않았고, 다만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 국적을 부인하거나 선조를 뭐 우리가 부인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자, 법조인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사청문회 후보의 발언,
뭐 김문수든 뭐 박문수든 최문수든 간에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요, 그 김문수 후보자는 지금 장관이 되기 전 신분이기는 한데 장관 취임하면은 이것도 그냥 탄핵으로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자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나라 이러는데 국적이 어딨냐면서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자 의원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주관적인 감상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 뇌물도 뇌물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도 외압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니까 이 정부가 썩어서 골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 얘기는요, 논의할 값어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일제 식민지배 36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만주까지 가가지고 또 저기 러시아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가지고 본인의 한평생을 다 바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투쟁하신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자 말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졌다면서요. 그럼 그분들은 없어진 걸 찾기 위해서 그러면 허비한 겁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채, 정체성,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저 발언 듣고도 인사를 시정하지 않는다, 인사 철회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동의하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전 헌법 유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김태호 국가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뉴라이트, 한결같이 뉴라이트 인사들을 저렇게 갖다 놓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백하게 국익을 해치는 거고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뭐 얘기를 하자면 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치라고 얘기하는 경술국치 있죠. 그리고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죠. 경술국치가 1910년이고요. 을사늑약이 1905년입니다. 그 일종의 조약인 거잖아요. 두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강제 합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두 조약이 순종하고 고종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서명한 게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가 안 찍혔다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가 고종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도 해놨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부터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청일전쟁. 청일전쟁. 그러니까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한국은 독립적인 국가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러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사늑약을 맺은 거라고요.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합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은 한국에 와서 힘으로 그냥 무력으로 한국을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약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지배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병을 통해 의병이든 안중근 의사든 그 이후부터 계속 독립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를 바쳤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은 역시 그 당시에 조약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것도 그것도 합법적으로 동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논리에 그대로 우리가 딸려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장관이 되는 사람이 그대로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근데 좀 더 심하게 욕하지 참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그 발언 내용은 정확하게 하이라이트로 모아서 왜 일본 식민 지배가 시작됐는지 그것이 고종의 국세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 병합이 됐는지를 국민들이 알면 독립운동이 왜 정당한지 이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완용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문수는 이한용보다 더한 거 아닐까요?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일제가 막 총칼로 막 협박됐겠죠. 물론 자발적 친일파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일제가 지금 총칼로 협박도 안 하고 있는데 나라를 갖다 바친 이렇게 말해야죠. 최소한 장관 후보자라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군국자들이 강제로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빼앗았지만 우리는 임시정부로 건국을 했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는 일본 국적인 적이 없다. 네. 우리는 계속
대한제국 다음에 대한민국을 선포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예. 그리고 그것을 45년 더 확실하게 해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일본 군국주의자, 일본 제국주의자 논리 그대로 일본 국민이었다는 거죠. 그 일본 당시에 군국주의자, 저 김문수의 시각은 한국 민족이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자, 일본 불법과 강제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강도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석이 같은 자는 뭘 하냐면 이제 한술 넣어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잖아요. 광복절 맞습니까? 물으니까 신 변호사님 정말 대한민국 이래도 됩니까? 노 코멘트랍니다. 아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3.1운동하고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이건 뭐 이념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답 안 한답니다. 독립기념관장. 이현아님께서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당시에 일본이 국적법에 한국인을 넣었겠냐고요. 한국인을 일본 국적을 줬냐고요. 그것도 아닌데다가 그 당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국가가 몇 개 정도 되겠어요. 그럼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습니까? 그럼 프랑스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프랑스가 그 당시엔 독일 국적이었어요. 베트남이 미국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는데 그러면 미국 국민이 되었다가 프랑스 국민이 되었냐? 이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들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냐? 국적이 없었던 조선인들은 다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소위 말하는 호적에 창씨 개명을 하고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라는 표가 있었죠.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받은 적도 없는 일본의 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것 그리고 항일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도 틀리고 말도 아예 독립정신을 부정하는 저런 매국자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자로서 나라를 빼앗긴 것인데 지금 그 슬픈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소금을 뿌립니까? 셀프 소금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집을 빼앗아 들어왔으면 그 강도를 처단해야죠. 근데 강도가 집을 빼앗고 앉아있으니까 이거 원래 강도의 집이네 이렇게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요 송기정 선수 과거에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 사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슬퍼요. 슬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망했으니까 국적이 없었죠. 다 일본 국적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습니까? 전 이완용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라고 보고요. 저 김문수 같은 자 제가 일화나 설명해 드리면 2019년도에 집회 나가가지고요. 뻘건 대한민국, 뻘건 검찰청, 뻘건 윤석열이라면서 윤석열 빨갱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빨갱이 밑에 가서 왜 일합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이런 기회주의는요. 뭐 친일까지 갈 것도 없고 북한에서 만약에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잖아요. 인공기 먼저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 인민군 환영할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국가관이 있습니까? 국가의식이 있습니까?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뇌구조를 이거는 분석해봐야 된다. 김문수 시각에 동의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오늘 지금이라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니 저렇게 보면 독도도 이제 일본 땅 되는 거 아니에요? 럴 전쟁 이후에 독도가 저기를 시네마 형님과 현에서 저게 소위 말하는 현령으로 한 게 이제 발표하는 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 일본 땅 맞네요. 그렇게 지금 나가느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논리의 연장선하면 이런 거죠. 독도도 한때 일본 땅이었다. 이 논리가 똑같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 강제로 일본 땅이라고 자기들이 시내면에서 그것도 강제 불법 편입 아닙니까? 한때 독도도 일본 땅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게 지금 윤석열, 김문수 이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출해야 돼요. 언론이 시국이랑 똑같아요. 빡도라님께서는 그럼 우리 집도 틀리면 이제 강도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에 김성환 평론가 더 놀라는 것은 저도 대구 경북의 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애국지사 안동이 어떤 곳입니까? 독립운동의 정말로 본산 같은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원래 경상북도가 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거기 가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 항의하고 집회하고 심지어는 하얀 저고리를 입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데라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역사 프로그램 뭐 어때쯤 찍혀가지고 방송을 못하던 시절에 작가를 했었어요. 역사 프로그램에. 그때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이나 이런 데 최고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으로 보여야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선 독도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땅에선 독도가 보여요. 날씨 맑을 때.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고요. 이것 이상의 확실한 정리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근데 굉장히 서글프게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태평양 전쟁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전후 처리를 다루는 조약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맺었잖아요. 그때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남겨놔요. 그게 지금의 불씨를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분쟁 지역으로 남겨놓고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평양 정반대에 있는 동북아시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만한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독도를 분쟁 지역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원하는 논리였었고 일본이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했어요. 그럼 미국이 그대로 그 내용을 수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독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분쟁 지역이라고 그들이 만들고 규정해서 분쟁 지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논리들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참담하고요. 또 하나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게 몇 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1909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강제 합병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술국지 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군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쟁을 하다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다가 붙잡힌 전쟁 포로로 대우해달라고 했어요. 일본한테 당당히. 대한민국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강제 병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의병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의병이 한국에서 수십만 명이 활동했어요. 활동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의병을 강제 병합하기 전에도 의병 소탕 작전을 하는 것 때문에 막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그 의병들이 결국은 만주로 가족들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독립투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만주에서 항일 전쟁들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역사를 지금 계속 부정하고 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도 그 의병들은 독립투사로 계속 항전을 했고요. 그게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독립투사들이 끊임없이 항전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땅을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광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장관이라는 자가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났다 손치더라도 그때 일제 치하를 그때 우리 조선인을 일본 국민이라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버젓이 얘기합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신데요. 서글퍼네요. 정말로 이런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권력과 돈에 미치면 사람이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죽어야 산다님인데요. 제가 저희들 방송 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김문수 지사 전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됐을 때 누구의 여중이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수석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올곧은 사람이다. 신념이 확실하다. 그렇게 지명한 사람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당시에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4.3이 어떤 사건입니까? 4.3 제주항쟁에 대해서 남노당이 주도했던 발단만이 남노당이라는 것이 역사적 정설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노당의 사건으로 폄훼하는 이런 발언을 이어가서
정말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대한민국이 독재니까 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또 이분이 했던 그 민주화 운동은 지금 우리가 상식의 세상보다 훨씬 더 나아가 있는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친일을 미화하고 과거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일본의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금 임명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사이비 지식인 아닙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토벌한다, 사이비 지식인들 척결해야 된다 외치면서 왜 사이비 지식인을 저렇게 장관 후보자로 올고든 사람이다? 아니, 어떤 국민이 저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반국가 세력입니까? 저처럼 김문수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역사의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제가 반국가 세력 사이비 지식인입니까? 저런 말을 대놓고 하는 김문수 씨가 사이비 지식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답을 해야죠. 언제까지 피해갈 겁니까? 저는요, 이제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 뭐 국정브리핑하고 뭐 기자간담회 한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이걸 좀 물어봐야 돼요. 누가 도대체 사이비 지식인인지. 정말 국민들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 꼬라지 보는 게 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지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후보자 저렇게 앉혀가지고 국회에서 저따위 발언을 하게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신념이 확실하고 올곧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은 그 모든 비판의 화살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놀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흥분하고 분노를 표출하셨을 텐데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 김영동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개혁 성향의 안동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건국절과 관련돼서 김영동 의원이 하는 발언 한번 들어보시면서 국민의힘도 이제 용산과 비슷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보탰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아까도 나라 잃은 소름이나 잃어버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제도화해서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구분될 뿐이지 팩트와 관련돼서는 그때 주권을 잃고 국권을 잃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임시정부가 여름 만들어지고 하와이에 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했고 김구 선생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 이야기는 건국으로도 볼 수 있고 48년을 또 독립운동도 인정하고 그것이 양립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는 쉽게 정리하자면 일제 식민지도 인정하고 제국주의가 현존했다. 그 상황에서 독립운동 한 것도 사실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제 이 논리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그러면 역사 교육하면 됩니까? 정통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 법통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통성, 우리의 뿌리는 일제에 저항한 역사를 우리 정통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러면은 그 정통성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정통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이 어딘지 혹시 아시죠? 목천에 있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들, 기념관은 독립기념관은 중국 옥천에 있고 독립운동기념관은 안동에 있습니다. 예. 안동에 그만큼 독립투사들이 많았고요. 온 가족들 다 데리고 독립투사하러 간 분들이 안동에 꼿꼿한 그 선비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의병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걸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광복후에 일본에서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막 일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시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처럼 여기서 이 땅에서 산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내가 여기서 자랐는데 왜 내가 여기 내 고향을 냅두고 일본으로 가냐고, 일본 본토로 가냐고. 그래서 그거를 반발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요. 지금도 대전이나 군산이나 목포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산가옥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요. 조선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들을 한 번도 안 마주치고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본의 특구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에 조선을 식민으로 거느리고 있으면서 강제 점령을 할 때 그때 조선인들은 일본인하고 완전히 신분이 다른 또 다른 제2등 국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인하고 일본인은 완전 신분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니까 그냥 일본에서 산 것처럼 한국에서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땅을 떠나? 여기도 내가 생각했던 일본인데 이렇게 하면서 안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당시에 그 일제 치하했을 때 조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 정권 또는 보수 세력이 식민지를 정당화하거나 이렇게 해봤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발언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보수라고 하면 애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민족성,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실제로 이제 당론이나 당의 분위기가 저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느냐. 뭐 윤석열 정권은 저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사 왜곡이잖아요. 역사 왜곡은 보통 이제 일본에서 왜곡을 하거나 중국에서 왜곡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외교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내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좀 환장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가 매국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보수라는 게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체제를 지키고 나라의 요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자라는 사람들이 보통 보수고요. 그리고 제도를 바꾸고 뭔가 좀 더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자는 게 이제 진보의 목소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참칭되는 저분들은 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매국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역사의식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저런 모습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가면은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다 편승해가지고 대통령만 옳다 박수치고 벌거벗은 임금님 내지는 뭐 임금님 방귀 끼시면 시원하시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들은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매국이냐 애국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전 생명력을 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이제 을사늑약을 그러면 부정하는 것이면 그럼 이제 그것이 합법적으로 됐다는 것이면 결국 강제병합도 합법적으로 됐다는 것. 그럼 독립운동 다 부정인데라고 하면서 약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였고 그 와중에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야당이 창피주기를 했다.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안진걸 소장. 자, 그럼 이런 정도 가면 자, 앞으로 이 문제가 결국 독도 문제 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완전히 이제 노골화되어서 독도 문제까지 건드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는 전 세계 보수가 다 그렇습니다. 극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강조하죠. 다른 민족을 배타해서 문제가 되죠. 또는 극단적 애국심을 강조한 쇼비니즘, 국수주의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극우 극단주의자들은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그냥 일제 앞잡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세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가면 진짜 국민의힘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들이 그 국민의힘 당사가면 김영삼 사진을 걸어놨는데 YS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것은 민족주의자로서 보수 민족주의 YS의 면모가 당시 새누리당이나 민자당에 그대로 투영됐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마저도 완전히 포기한 정말 전 세계 극우에서도 볼 수가 없고 보수에도 볼 수가 없는 일제 앞잡이 또는 미국한테 모든 것을 의존하는 4대 매국 세력으로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독도를
기시다한테 밀하겠다는 설도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밀학설 의혹까지. 기시다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윤석열한테 저번에 나랑 같이 이야기한 거 잊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일본에 가서 영원히 이제 독도 문제를 해결하고 강제징용이나 종군 위안부 문제를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조작하는 것을 윤석열한테 다 내가 가르치고 왔다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기시다가 방한할 때 윤석열의 뜻은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놈의 뜻이다. 온 국민이 일어나서 보여줘야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무감각해진 겁니까? 아니면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단순히 정쟁의 요소거나 의견이 다른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 주권과 관련된 것, 과거사는 역사 인식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또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공방을 했네라고 이제 가버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의 저는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보수 진영에서도요 이런 매국 세력을 보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보수가 반응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당들의 인식에 대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지금 눈 비비고 귀 다시 후비고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지금 저는 놀라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요. 보수가 탄핵 대선 때도 홍준표 시장이 24%를 당시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 24%의 벽도 이렇게 되면 무너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24%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과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지지했던 게 24%인데 나라까지 팔아먹는 윤석열 일당들을 지지해줄 보수 국민들 뭐 저는 뭐 일부 있겠지만은 전 이 24%의 벽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발언과 인식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저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지지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보수도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도 제가 볼 때 국정 운영이 잘 안 돼요.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말한 거 안 믿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우지부동인 거예요. 딱 그만큼만 윤석열은 나는 25%에서 30% 사이에 있는 지지층만 들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지지층의 대부분은 사실은 고연령대에서 나오는 거고요. 고령층에서 지지가 나오는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영남에서도 일부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남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그 각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병이 활성화되어 있고 독립지사들이 가장 많은 곳이 영남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남이 그런 자존심을 그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거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하는 분들이 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언론 말씀하셨지만 보수 언론들이 다 친일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자기가 떠들면 자기 창업주를 부인하는 일이 그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떠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는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이나 지금 그 주변에 있다고 하는 세력들은 제가 볼 때는 보수라고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수구입니다. 수구. 매국. 네. 뭐 매국까지는 거기까지는 거칠 표현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구입니다. 역시 우리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점잖으신 매력이 있어요. 친일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더 있다고 보고요. 그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연좌제 때문에 다 집안을 까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한 번쯤 다 까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까보면 아마 상당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제가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요. 이런 상황이면 용산이 극도의 위기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발언 잘못한 거예요. 국가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돼서 야당이 국민이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용산이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최초 공개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언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 비판하는 거. 그래서 참모들이 걱정이 되어서 대통령이 뭔가 시중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하는데 왜 듣지 않느냐. 전혀 위기감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표현 쓰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게으르다. 관심이 없다.
위기감도 없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제가 용산 쪽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 뜻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간다. 김문수가 어떤 비판을 받든 그것은 대통령이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제가 대통령실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언을 취재기자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아예 시중 여론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가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명만 하고. 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해서 짧게 이야기됐습니다. 김문수 왜 이런 사람 지명했느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명해서 이 사람 임명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국정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맞느냐? 그리고 내일 방송에서 다른 내용도 취재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예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가 지금은 눈 닦고 귀 이렇게 정말 후비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고 있는 그 반면에 대통령실은 천하태평처럼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참해지는 게 뭐냐면요. 결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거든요. 지금 2년 4개월 지나갔고 이제 2년 8개월 남은 건데요. 결국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이제 국민의힘한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뽑아놓은 대통령 단임제에서 다시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의 몽둥이는 윤석열 대통령 감싸고 옳다라고 했고 아까 이미자 의원, 뭐 김영동 의원 이런 분들 발언 다 들어봤잖아요. 저분들이 정치적인 부채와 책임을 다 계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분들은 정치 계속 더 하고 싶거든요. 윤석열은 갔지만 본인들은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 내부가 분열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여론이 더 나빠지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뜯을 수밖에 없다. 이제 성난 하이에나로 돌변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세력들이 이제 일대 결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가장 비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다. 예.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왜 항상 2010년처럼 100만, 200만 쏟아져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온라인에 탄핵 청원이 144만까지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더위라든지 민생고 때문에 부글부글하지만 좀 참고 있는 게 있습니다. 9월 28일 날 지금 윤석열 퇴진 전국운동본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날 아주 많이 모일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걸 꼭 지적해야 되는데 원래 전 세계 또 보수는 또 우리가 아는 철학이나 정치학에서 보수는 굉장히 사회 안정을 지향하잖아요. 진보는 고치자 그러고 보수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진보는 꼭 지켜야 될 거 외에는 다 고치자. 보수는 꼭 고쳐야 될 거 외에는 다 지키자. 진보는 꼭 지켜야 될 거 외에는 다 바꾸자. 보수는 꼭 바꿔야 될 거 외에는 다 지키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설명인데 지금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 특히 의료 현장이거든요. 네. 지금 사람들이 날마다 응급실 뺑뺑이부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언론이 심각성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마스크 없다고 탄핵치가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많았는데 심지어. 근데 지금 이 보수 세력이 상당히 이 의료계 안팎으로는 엄청나게 이탈했습니다. 윤석열을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의대 정원 막 밀어붙여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너무 과도하고 함부로 하지만 의료 현장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의대생들 전공의 그다음에 전문의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 의대 교수들까지 학생들까지 학부모들까지 제발 이 문제를 좀 해법을 찾자. 이제 곧 지금 추석이거든요. 이제 전원 유급이에요. 근데 윤석열 반응이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그 보수적 의견을 들었대요. 그래갖고 좀 안을 냈잖아요. 몇 가지 중단 냈는데 윤석열이 그냥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 니들이 죽는지 우리가 죽는지 보자 이런 식이에요. 이건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반국가 세력이에요. 국가를 완전 파괴하고 있어요. 국가의 기본인 의료, 완전 사이비의 반국가 세력이다. 국가의 기본인 의료 현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비판하면은 괴담이다, 내지는 선전선동한다,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험한 말까지 뭐 사이비 지식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정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진숙, 김문수, 김영석, 그리고 김태효, 신원식, 김용현
지금 제가 나열한 사람들 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 정부 인사들이거든요. 뭐 인사 예정자거나 인사된 분들인데 누구 하나 정상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뭐 정상과 비정상을 제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 하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때 과거 대통령들도 인사 문제 있었죠. 한 10명 임명하면 한두 명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두 명을 정상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후보자들 아니면 공직자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주범 중에 주범, 몸통, 윤석열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는 물어야 될 때가 너무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학에서 편승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선택을 하면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나가가지고 그 부당하다고 저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항하는 거는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사람한테 업혀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면.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좀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한 발언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국무회의가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였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이러면서 지난 정부 탓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라고 국가 채무를 만들어놨다. 코로나19 상황은 언급도 하지 않더군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는요. 1,40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400조 원 늘어나는 거거든요. 국가 채무는 한 번 늘어나면은요. 계속 그 부담이 어제 채무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채무 지금 줄이고 있는 겁니까? 줄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전재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요.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유체이탈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들이 윤 대통령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얼처구니 없는 대통령 때문에 힘든 거고요. 여기에 또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또한 국민 여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각 아닙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